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등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던 국민의힘 최종 당원 투표,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역시 당심과 민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는데 전반적으로 최수영 평론가께 오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사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예견을 했었는데 당원 투표에서도 사실은 좀 선전하지 않을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이제 많은 표심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본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권교체 지수가 50% 현재 훨씬 상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당원들이 많이 모집됐다고 해서 57만 명 책임 당원이 있긴 한데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50대 이상이 결국 65.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윤석열 후보 쪽의 마지막 어떤 결집력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역별 투표율이 나왔는데 뭐 서울도 70%가 넘었다고는 하지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66%, 61% 하면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서 결국에 수도권 당심도 홍준표 후보보다도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많이 결집된 걸로 봐서 마지막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하자면은 대장동 의혹으로 주춤하는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주 최대한 결집을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좀 상당 부분 좀 앞섰지만 본인이 그걸 상쇄할 만큼 당원 투표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이 점이 가장 큰 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관욱 교수께서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은 되긴 했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의 돌풍 이거는 뭐 굉장히 강력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10%가 넘는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는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제 뭐 마지막 연설하는 과정 속에서 본다 그러면 뭐 전폭적으로 이 경선 결과에 수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의종 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17년도에 봤던 그 홍준표 후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추윤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여권에 대한 어떤 대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이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지금 정권 교체의 어떤 주역으로 일단 선택은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선거에서 사실은 과반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통성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반을 넘기지 못했던 47%로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48% 정도. 이 부분은 약간의 어떤 과제로서 남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야권 전체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느냐, 원팀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게는 사실 반문 이미지를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 어느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경선에서야 반문 이미지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굉장한 효과를 줬지만 이번 선거에서 무당층, 중도층이 20%를 웃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과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국민의힘 수락연설에서는 아직도 반문 이야기하고 예. 적폐 카르텔을 끊겠다, 뭐 이런 부패 카르텔을 끊겠다는 얘기는 가능한데 이제 큰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서는 사실 그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결국 대통령 선거라는 게 미래를 보고 하는 투표인데 그럼 이제 중도층에게 지금 이번에도 뼈아픈 또 사실 결과는 그거죠. 홍준표 후보에게도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졌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어떻게 이거 다가가고 소구할 것인가. 이건 정말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남은 과제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양당 후보가 결정된 이상 이제 포연의 먼지가 가라앉으면은 양당 지지층 다시 한번 결집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지금 한 25% 이상 예. 되는 이제 중도층이 결국 승부를 가르는데 이들의 마음을 사오는 거는 반문과 정권 교체 혹은 뭐 적폐 카르텔 끊겠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언가 윤석열의 브랜드,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 윤석열이 지향하는 국가에 대한 정확한 포지셔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걸 마련하는 게 이제 그 과제가 돼버린 거죠. 이제 민심으로 당심은 압도적인 걸로 확인됐지만 당심만 가지고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선대에서부터 저는 제가 보기에 공약 그리고 앞으로 정책까지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은 정말 중도의 민심을 사로잡기 쉽지 않겠다. 지금 특히나 비호감의 대선이라 그래서 제3지대 후보들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뭐 반드시 정권 교체 혹은 뭐 반문연대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중도층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보강하고 윤석열법 브랜드를 확보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윤석열 후보 캠프는 경선 과정에서는 규모는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다른 캠프에 비해서 이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된 뭐 설화들도 계속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소통의 문제를 또 하나 해결하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대위 어떻게 이제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내를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사실 이거에서 이제 비롯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캠프를 해체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이제 차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캠프도 마찬가지로 해체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캠프 중심으로 당이 얹혀올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를 교통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원팀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이 경선에서 이기긴 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시키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와서 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또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토 세력도 있고 이 부분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캠프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계 인사들, 그러니까 서초동 인맥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이 부분도 좀 기대를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조계 인사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면 사실상 정치인들이 뒤로 물러서게 되고 선거 제대로 치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거의 뒤로 물려 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세울 가능성은 매우 이제 없다, 저는 낮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라든가 2030에 있어서는 선택을 그만큼 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같이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홍준표 후보 아니니까 나는 이제 떠날래. 그리고서는 중도층이라든가 떠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잡는가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명의 낙선 후보들 하나같이 낙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일성은 깨끗하게 승복하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혹시 화학적 결합, 원팀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선 과정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또 앞서서 민주당의 사례를 국민의힘도 분명히 봐왔고 그래서 우려했던 지지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낙선된 3명의 예비 후보들의 얘기들 어떤 좀 함의가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 계열에서 저는 이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그 새누리당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한나라당 당시에 그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깨끗하게 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몸에 체화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다 그때 당시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DNA가 있어서 이번에 확실한 승복선을 했어요. 다만 그래서 이제 저는 원팀에 준하는 것들이 뭐 갈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 지적하신 대로 캠프를 이제 어떻게 이제 멤버들급 꾸리냐. 제가 보기에 이번에 앞서서 나가셨던 분들은 조금 좀 뒤로 물러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법조 인사들도 후순위로 가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좀 관여하지 않았던 중진들로 가지고 대선 기획단을 꾸리든가 아니면 조금 선대위를 꾸려서 이렇게 가야지 융합이 되지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앞세우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농공행상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데다가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게 확장성인데 그 확장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본인이 확장성에 조금 지금 여론조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캠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선대위는 그런 거를 보완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히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난 과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원팀에 이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그런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원팀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만은 다만 선대위나 화학적 결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용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지 여기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스케일이 좀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선대위 구성으로의 확장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제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무당층, 중도층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일자리, 뭐 경제 두루두루 좀 정책적으로 보완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겠습니까? 저도 지금 수락 연설문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여당이라든가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약탈 카르텔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 이 야당 후보가 지금 적절한 단어인지라는 그 부분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브랜드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 윤석열 후보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4차 산업, 뭐 그다음에 문화 산업 뭐 등등 지금까지 했던 가장 평이한 얘기들로 그냥 일관되게 지금 연설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고 민생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아주 함축된 그런 어떤 정책 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요. 이준석 대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당대표가 통상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사실상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에 갖고 있는 소구력 뭐 이런 것들 그다가 보궐선거 등판론까지 나오면서 과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역할을 또 원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초반에 좀 약간 갈등을 딛고 그래도 관리를 잘했어요. 그 중반 이후엔 그런 갈등과 잡음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좀 젊은 대표로서 굉장히 우려를 자아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관리자로서 역량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제는 내일부터는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뜻과 생각이 이제 거기에 적용되게 될 텐데 그렇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는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당원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 끌어들였잖아요. 특히나 2030 물론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반감이 서로 있다고는 하지만 2030의 지지는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단 말이죠.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2030에 대해서 조금 홍준표보다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그것을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초반에 좀 갈등이 약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2인 삼각이라고 그러죠. 예. 약간 같이 다리를 묶고 뛰는 그런 이제 운명적인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하모니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확장성을 더 갖느냐 못 갖느냐의 그런 갈림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 동안에 그 윤석열 후보 지지도를 두고 398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2030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본선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장성의 문제인데요. 이 20대, 30대, 40대에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런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본선에서는 큰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역선택이다 뭐 이런 결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 문제점을 성찰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대안적인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홍준표의 어떤 돌풍 뭐 이거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끌고 오느냐, 가져오느냐,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이제 중이 쓰느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해야 되는,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캠프 구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갔는데 그 의원들이 좀 평가를 받을 때 과거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캠프와 윤석열 후보가 잘 이렇게 섞여서 화학적으로 섞여가지고 지금 경선을 치렀다. 그런 느낌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그냥 지금 캠프에 참여한 분들은 그냥 각자 역할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는 그런 캠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시너지가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로 전환시키느냐 이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 잠깐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원톱으로 지휘봉을 쥐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동안에 워낙 큰 선거를 많이 지휘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그렇죠.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이 약간 보스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쓰더라도 선대위원장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위치에다가 놓고 쓰지 결국 거기에 뭐 본인이 종속되거나 하는 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후보가 일단 선이 굵고 그다음에 약간 윤석열 후보 보면은 이제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정치 스타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약간은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그런 좀 그 선이 굵은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들이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더라도 제한적으로 조금 당내를 융합하거나 혹은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 정도만 맡기지 본인이 거기에 의존하거나 막 2012년 대선처럼 어떤 정책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브랜드를 이제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상황 홍준표 후보가 공격했듯이 상황 같은 개념보다는 오히려 당내 원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조금 제한적으로 그렇게 운용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젊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또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고 이런 쪽으로 저는 투톱 체제로 가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정제된 발언하는 걸로 느꼈어요. 그 전에는 조금 더 다변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좀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제된 답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보다는 전부 상의해서 하고 조금 더 고려해서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뭐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가 지금 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띈 것 하나는 이제 그 포퓰리즘의 허구성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공략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대장동 비리와 성남시장 시절의 개발 비리는 내 전문 분야다. 예.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한번 캐물어 보겠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두 분 다 법률가 출신이고 한 분은 이제 이런 특수와 공안 분야에서 굉장히 이력을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검찰 수사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기도 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토론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는 앞으로 이런 그 본인의 특장점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어쨌든 2030 혹은 또 수도권 민심 등등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느냐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과 아울러서 본인의 단점 보완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신중하다 뭐 이런 느낌 받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를 좀 안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했겠죠? 여기 좌우에 사람이 없었기 예,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습관은 조금 이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대장동에 대한 어떤 검증, 본인의 어떤 전공 분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제 검증도 해야 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삶이거든요. 예. 어떻게 이거를 개선시키고 민생을 잘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좀 지금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상대 이 후보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뭐 이런 부분 검증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 국민의힘당의 어떤 캠프가 꾸려진다 그러면 이 민생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충분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잡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서 좀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 또 검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뭐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보는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장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있고 또 부인 김건희 씨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 검증 받아야죠. 그 유승민 후보가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본부장 의혹이다. 본인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다 해서 이제 본부장이라고 이제 네이밍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그만한 윤리적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 비호감도가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비호감이 높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비호감이 더 높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약간 비호감도가 결이 다른데 그래서 서이 동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서쪽은 이재명이 강하고 동쪽은 윤석열이 강하다. 서이 동륜이란 말도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 걸어온 길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본인의 역할과는 다르게 부인이 결혼 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는 그 제1야당 공당의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미래를 펼쳐 보이는 본인이 어떤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이 더 클리어하고 명확해야만 리더십이 더 충만하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들이 국민에게 더 신뢰가 돼야만 이른바 아우라라는 걸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검증에 동의하면서 함께 뭐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공적 영역에서 검증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좀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한번 국민에게 검증받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론이 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누구를 내심 더 기다렸을까요? 저는 뭐 감정적으로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면으로 사실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중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어떤 이런 사실은 뭐 굉장히 불쾌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후보가 안 되길 바라겠다 뭐 이런 감정은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지지는 국민의힘당 지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지지자들에게서 2030이라든가 중도층이라든가 부동층의 영역에서는 그만큼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확장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경쟁 상대다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최성 평론가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후보에게 남은 4개월여 대선까지 정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주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본인의 전공 분야 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잘했다고 얘기했던 반문 이외에 뭘 보여줄 것인가를 그걸 채워넣어야 됩니다. 가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국민에게 나는 다 민생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자산과 그만한 자기 영역의 역할이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선대위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매머드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어떤 그 보수의 전체를 아우르지만 중도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어떤 그 계층 그 계급을 불문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려면은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영역에서 조금 한 발짝 탈피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아량과 국량의 모습을 보일 것. 그 두 가지가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좀 어쨌든 짧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극복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반문연대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청와대 진입하는 데는 큰 그 두 가지가 잘 극복해낸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